안녕하십니까. CNGTV 방송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15일 CNGTV 방송은 현실 속의 메타버스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은 문화재 디지털 보건과 박진호 박사님, 그 다음에 하태진 버넥트 대표, 그 다음에 홍원기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센터장님 세 분을 모시고 요새 열기가 가득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 박진호 박사님 초창기에 9년 전에 우리 CNGTV에 나와주셔가지고 석굴암 버추얼 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들 각자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 박진호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9년 만에 다시 저 캐덴 그래픽스 방송을 찍는다고 하니까 어제 막 가슴이 떨리고 또 조 대표님을 다시 거의 10년 만에 만나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 자리가 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또 내년에 가장 이 디지털계 르네상스가 될 메타버스를 다룬다고 하니까 진짜 정말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오늘도 훌륭하신 또 두 분의 선생님들과 같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희 지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버넥트의 대표 하태진입니다. 네. 버넥트라는 회사는 산업용 XR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이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AR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AR 연구를 하다가요. 16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원기. 네. 저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일반적으로 저희 협단체로서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XR 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XR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크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실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서울 XR 실증센터를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인력이 많이 좀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석박사 전문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엑셀 표준화 포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자를 잠시 봤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메타버스에 관한 인사이트가 있는 자료들을 보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영상이 이거 무슨 게임 좀 빈티나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메타버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시청자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래픽에 대한 눈높이가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옛날 좀 리졸루션이나 이런 거가 몰입감이 안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료도 엄청나게 잘 갖고 오셨는데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영식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개 발표에서 가장 첫 번째 메타버스와 문화유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봄부터 갑자기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계의 메타버스 진짜 아까 우스갯소리로 진짜 무슨 버스냐,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인데 그런 농담이 있을 만큼 온 나라가 거의 메타버스 열풍에 빠져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게 장밋빛인 건지 디스토피아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일단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 속 가상 세계, 이렇게 짧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또 센터장님께서 또 XR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VR도 메타버스고 AR도 메타버스로 하는데 사실 VR과 메타버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만 지금 여기 화면 띈 것처럼 VR, AR, MR이 XR로 이게 통합이 되고 또는 분산되고 또 VR하고 XR은 또 메타버스하고 독립된 궤적이 길을 갈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가 5년 뒤에 다른 말로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VR은 5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년 후에도 있고 AR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자, 메타버스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 메타버스는 어떤 기술이라기보단 하나의 총체적인 어떤 관념이자 틀이자 어떤 세계관이자 또는 그 다음 디지털 미디어를 주창하는 하나의 제가 뉴 패러다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AI는 또 별개로 진행이 되지만 결국 메타버스도 VR, AR, MR, AI와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이쪽 부분이 주로 오프라인 쪽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했다면 메타버스는 온라인이고요. 결국 오프라인과 온라인 합치진 아마 디지로그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적합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문화유산을 2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디지털과 문화유산의 접목을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방금 조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니, 그래픽도 되게 조악하고 지금 메타버스 봤는데 난 레드 플레이 1 정도의 그 퀄리티를 요구하는데 지금 뭐 이런 애들이 막 나와가서 무슨 죄송합니다. 장난을 치고 있나? 뭐 이런 그 메타버스의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져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기존 오프라인 문화유산 가상실은 지금 제가 앙코르와트 가상현실 컨텐츠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요. 자, 실제 앙코르와트처럼 리얼하게 체험하는 이 정도의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XR과 VR에 이렇게 거의 그 포토 리얼리스틱한 정말 현실 같은 가상현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메타버스로 변했는데 메타버스가 좀 더 진보된 개념인데 이 VR부터 못한가? 자, 기존 오프라인 문화유산 가상현실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now, 메타버스 문화유산의 현실은 꼭 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메타버스에 뭐 관광이 들어갔든 국방이 들어갔든 의료가 들어갔든 현실은 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뭐 가장 유명한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디센트랜드 이 밖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있는데 현재 지금 2021년 기준에선 이 4가지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장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제페토 컨텐츠를 만든 제작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은 메타버스면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걸 모르고 왜 메타버스는 무조건 제페토냐? 제페토는 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 제페토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마어마한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환상적인 뭔가 그 버추얼 월드 이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 좀 실망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과연 제페토의 니 꼴일까요? 자, 기존의 메타버스는 아까 조 대표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좀 한마디로 이것은 초등학교 놀이터인가? 뭐 이렇게 좀 생각도 된대요. 자, 메타버스는 초딩 놀이터인가? 이것은 메타버스가 제페토라고 니 꼴이 형식됐을 때 이런 말이 쓸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딩 놀이터이지만 초딩 놀이터가 아닙니다. 자, 저희 문화유산 수준을 볼게요. 자, 2019년 2년 전에 노틀담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되게 그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이게 불났을 때 이 어쌔신 크리드를 모델링하고 이걸 게임으로 했던 유비소프라는 회사에서 불났는데 우리가 이미 어쌔신 크리드 게임에서 이 화재 전에 노틀담 성당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자, 이걸 다시 복구하려면 마크롱 대통령님, 우리 게임을 갖다 써라. 불탄 장면 요 십자의 요 그 지붕 부분인데요. 우리 게임에서 이미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 요 데이터를 쓰면 불탄 이전에 복구 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불과
2년 전에 불났을 때 이 노틀담 화재를 봤을 때 VR 게임 수준이 벌써 이 현실과 거의 흡사한 그 이상의 어쌔신 크리드 게임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메타버스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니 이게 뭐가 좀 아구가 안 맞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메타버스 수준은 초딩 놀이터 제페토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제가 동영상을 하나 띄겠습니다. 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서 이집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집트를 못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 이집트 어쌔신 크리드 게임을 나눠주면서 데이비드야, 수잔, 제니, 자, 이 게임을 가지고 그리스를 공부해라, 이집트를 공부해라 할 정도로 이 어쌔신 크리드의 수준은 거의 리얼월드, 이 이집트 배경이 2021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에 이집트겠지만, 여튼 일반인이 생상한 메타버스 수준은요, 어쌔신 크리드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의 흡사한 현실, 또 과거의 월드가 거의 현실과 거의 비슷한 리얼한 세계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메타버스 현실은 어떤 지자체라든 어떤 특정한 기관이라든 뭘 만든다 그러면 다 제페토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제페토는 게임에 특화된 많은 메타버스 중에 하나입니다. 제페토는 메타버스의 어떤 도깨비 방망이나 메타버스의 모든 걸 해주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룰이 있기 때문에 만들면 사실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현재 한국 메타버스 현실은 여전히 초딩 놀이터, 제페토 혹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도 역시 MZ세대에 맞는 게임형 메타버스인 것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그런데 제페토는 제가 앞서서 전제를 말씀드렸죠.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제페토 말고 이런 리얼 월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 뭐가 있을까요? 네, 이주 전에 제가 메타버스 우리나라 제1회 메타버스 전시회를 가니까요. 자, 이 메타버스 석굴암입니다. 우리나라 VR 1세에 있는 벤타 VR에서 석굴암을 메타버스에 옮겼습니다. 자, 왼쪽 모습은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 석굴암, 아까 그 9년 전에 조 대표님하고 왼쪽에 석굴암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즉 석굴암을 실제 찍었던 리얼 월드 석굴암인데요. 우리나라 벤타 VR에서 만든 메타버스 석굴암이 거의 석굴암을 거의 1대1 사이즈로 실제 석굴암은 똑같진 않습니다만 거의 흡사한 석굴암의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VR하고 AI가 다르게 이 힌두 신화에 나오는 신의 화신인 아바타가 내려와서 나의 분신이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자, 이건 제 아바타입니다. 제 아바타고, 자, 이 사람은 NPC인데요. 석굴암을 만든 김대성과 내가 13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석굴암 안에 김대성, 즉 석굴암을 만든 재상과 제 아바타가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제가 아까 디지로그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석굴암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출시된 퀘스트 2의 제 모델이 전데요. 자, 오프라인 공간에서 VR을 통해서 똑같은 메타버스 공간을 할 수 있는, 즉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디지로그 메타버스, 디지로그 석굴암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은 마땅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국방이든 의료든 문화 콘텐츠든 케이팝이든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전부 다 제페토 있는데요. 제가 이런 혼란을 좀 종식시키고자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을 제가 짜보았습니다. 자, 가장 많이 애용받고 전 세계 2억 명이 쓰는 제페토는요, 게임 추구형, 게임형 세계관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어떤 것은 이 제페토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세 씨의 공연을 메타버스에 한다. 그러면 제페토로 가면 안 됩니다. 전시 공연형에
포트나이트나 디캐릭의 인게이지 혹은 벤타버스 이런 전시 공연으로 가야지 맞고요. 특히 박물관 전시관 테마파크는 전시 공연형에 맞는데 제가 추천한 플랫폼은 요 세 가지 플랫폼입니다. 자, 여기 플랫폼 10개밖에 없는데 내년에 어마무시한 플랫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메타버스의 지금 왕자인 제페토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게임형 세계관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바타를 생성한 월드에서 게임 진행하는 거기에 맞게 제페토로 가고요. 자, 프리젠테이션형은 주로 우리가 3차원 오피스라든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요새 많이 갖고 가는 게더타운 프리젠테이션형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전시관, 테마파크, 가상 전시는 전시 공연형으로 가야 됩니다. 적정 플랫폼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했고요. 자, 그리고 VR하고 AR 성격이 강한 걸 또 메타버스에 내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네 번째, 시뮬레이션 체험형으로 가야 됩니다. 3D 공간에서 가상 훈련을 한다든지, 만약 우주로 가서 여행을 한다든지, 3D 음성 아바타를 한다든지, 이것은 또 온오프라인 멀티 공간 운영을 한다든지. 자,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되진 않았는데요. 시뮬레이션 체험형에는 최근에 페이스북을 메타로 이름을 곧 개명했던 어떤 그 전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추천을 하고요. 자, 인게이지나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과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의 들의 인게이지나 혹은 벤타버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는요 수십 수백의 엄청난 메타버스가 우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쪽에 3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30개, 50개. 인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걸 따라가는 게 가장 불행하고요. 수많은 선택이 폭이 넓을수록 인생 행복은 더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에 적정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이 네 가지 플랫폼형의 적정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뭐가 맞지? 자, 제페토로 가지 마시고 1, 2, 3, 4 중에서 본인이 적합한 플랫폼으로 가서 본인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플랫폼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8년 전에 창조경제란 트렌드를 듣고 왔습니다. 창조경제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훅 다 가버렸고요. 자, 2016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5년 동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의 아젠다를 썼습니다. 저도 2018년에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지? 하고 그 교보문고를 갔는데 한 서가 전체 한 50권 정도 4차 산업혁명 책을 다 봐도 아직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국책을 밀던 어떤 트렌드고, 요건 어떤 기술적인 용어고, 메타버스는 VR이나 AR이나 어떤 특정한 기술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총체적인 거버넌스 개념에 가까운 디지털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는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요. 자, 내년부터 본격적인 메타버스에 탑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딱 두 분입니다. 하나는 아니 15년 전에 린든램의 세컨드 버프보다 훨씬 못하다. 이거는 마치 3D 입체 컨텐츠가 붕 떴다가 어느 순간 없어진 것처럼 1년도 안 나서 꺼져버릴 반짝 트렌드라 라고 하는 최고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봐라. 페이스북이 전 세계 8억 가입자를 가진 페이스북에 주크 마크버그가 메타로 옮기고 애플도 출시하는 세계 거대 기업들이 다 메타버스로 가지 않냐. 이런 거대 공룡 기업이 리딩해서 향후 10년 동안 이 메타버스는 디지털 세대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0년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5년, 10년을 내다볼 수는 없죠. 하지만 미래는 현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어떤 길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는 정말 1년 안에 반짝 트렌드로 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10년 이상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중추가 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선택에
몫일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또 굉장히 아주 핵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진짜 오래전에 세컨라이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세컨라이프는 들어가서 내가 물건을 사면 이제 배달해주고 막 이러는 것도 좀 해보려다가 갑자기 망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컴퓨터가 그만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벅벅거리거나 아니 너무 저기였었는데, 한번 또 이번에는 또 굉장히 자료도 또 좋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예, 발표해 주시죠. 네. 예, 그 앞선 발표에서는 좀 문화재 관련한 그런 메타버스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2016년 10월에 설립한 회사이고요. 버추얼과 커넥트 합성어로 이렇게 버넥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사명을 지었습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120명 정도 되고요. 각종 실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산업용 XR 솔루션 분야에서는 저희가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의체 활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 메타버스 원팀이라든가 SKT 디지털 트윈 얼라이언스,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협의체에도 저희가 최초 기업으로서 이제 등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민관 협의체 이런 것들도 참여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장에 접점에서 민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저희가 좀 확인하면서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현재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인데, 저도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란 용어가 작년 말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면서 그때 갑자기 이제 트래픽이 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유행어가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글로벌 쪽에서도 진지하게 메타버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확신을 좀 갖게 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쪽으로 지금 기존 제품들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신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글로벌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발표처럼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사명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출시도 하고, 호라이즌 시리즈들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굉장히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홀로렌즈 2를 한국에 정식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MS 메시라는 것도 한 5월 정도에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개발 플랫폼을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알트스페이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같이 홀로렌즈 버전, 오큘러스 퀘스트 버전으로 이렇게 같이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애플의 스마트 글래스겠죠. 저기 나오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삼성도 경쟁사니까요. 그때 되면은 디바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 다들 궁금해 할 것 같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꼭 나올 거다 이런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글라스는 비디오 시스루 형태인데 현실을 비디오로 보고 그 다음에 비디오에다가 이제 카메라 영상을 보지 않고 그냥 VR로도 볼 수 있고요. 실물을도 볼 수 있고 이런 그런 형태의 글라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는데 최근에 2주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작년 자료이긴 해요. 로블록스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영상인데,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지금 로블록스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로블록스 CEO입니다. CEO인데 이분이 로블록스를 개발을 할 때 어떠한 그런 컨셉을 갖고 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 자료를 보여준 거예요. 게더링입니다. 이제 잔디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같이 소셜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뭐 매장도 있고요. 여기서 뭔가 팔기도 하고요.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컨셉을 가지고 로블록스를 개발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현실을 똑같이 카피해서 가상에서도 해보자. 그런 컨셉으로 로블록스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그 로블록스가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로블록스에서 메타버스에 어떤 요소가 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할 텐데 그것도 이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아바타가 있겠죠. 아바타라는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혼자 체험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같이 체험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사교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용자들과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쪽에서 이제 목표를 한 거고요. 세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작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빌리 이런 이제 세이블리 이런 부분도 이런 가상 세계지만 현실과 똑같거든요. 네. 성숙된 시민 의식과 그런 이제 사회에서의 규칙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림처럼 이제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수익도 올리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머시브 이거는 이제 몰입성이죠. 그래서 로블록스를 이제 폄하하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각종 그 그래픽 기술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BR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릭션릭스 이런 부분은 서비스가 이제 성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버튼 한 번만 눌러도 바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의 빌딩 블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페이스북이 이제 2주 전에 이걸 발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로블록스의 관점과 페이스북의 관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프리랜스가 이제 아까 보시면 이머전스 그런 부분과 유사한 거고요. 아바타 그리고 홈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가상현실 들어가면은 일단은 자기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홈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자기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텔레포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오퍼러빌리티 이거는 뭐냐면 상호 운영성입니다. 뭐냐면 기기들을 폰으로도 접속할 수도 있고 오큘러스도 접속할 수도 있고 PC로도 접속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배제 없이 사용자에 대한 배제 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이제 세이프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티즌십 이런 부분과 유사한 거고, 버추얼 구스 이게 이제 재화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추럴 인터페이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게 사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용성 측면에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발표를 총 3개의 대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홈, 이거는, 이제 안경을 쓰면은 홈이에요. 자기의 방이에요. 여기서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어요.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는 더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월드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주얼 이런, 비주얼 코딩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드를 인터랙티브하게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업용입니다. 이제 워크룸 이거는 회의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AR에 대한 비전도 보여줬습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면 단순하게 VR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융합이 된 거고 현실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가상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이런 AR 가상의 콘텐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험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서프라이즈 하지 말자.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가 어떤 사생활 정보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자한테 알리고 어떻게 쓸 거다 이걸 알려야지 건전한 이런 이제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MS가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했어요.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도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개발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버티컬하게 피지컬 월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기술 스택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그 API들 이런 것들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기반입니다. 이 클라우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지원하는 게 목표이겠고요. 그래서 센서부터 해서 뭐 IoT, 디지털 트윈스, 그다음 맵,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 인텔리전스, 로직은 이제 어떤 룰이라든가 프로세스를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개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부분을 다 MS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메타버스 솔루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좀 재밌는 게 이제 팀즈를 밀니다. 이 팀즈를 메타버스 앱으로 대표 앱으로 지금 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만 해도 이제 팀즈가 투게더 모드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 얼굴 떼다가 가상현실 딱 붙이는 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MR 버전으로 이게 많이 바뀌면서 아바타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요.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MS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예요. 이것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뉴 인터넷이라고 이쪽엔 정의를 했어요. 이 인터넷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어떤 정보 공유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웹상에서 에디팅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스페이스에서 하자. 피지컬 스페이스에서도 하고요. 이런 것들 공간으로 이제 확대하는 겁니다. 2차원 인터넷을 3차원으로 이제 바꿔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입니다. 이것도요. 나이언틱에서 발표한 건데 리얼월드 메타버스라고 여기서는 지금 비전을 갖고 있고요. 나이언틱이 AR SDK를 조만간 발표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플래닛 스케일을 말하고 있어요. 네, 룸 스케일이 아니고요. 시티도 아니고 플래닛, 지구 전체를 AR 맵으로 만들자. 거창한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거를 함으로써 누구든지 이제 항상 이제 AR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게임 플랫폼 그 포켓몬고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씬을 언더스탠딩하는 그런 기능들도 API로 이제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하는 게 포켓몬고 스타일의 게임도 많이 좀 만들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키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고 각종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라지겠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융합이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현실이 모두 가상으로 대체되냐 이건 아닐 거거든요. 저희가 피지컬한 책도 보지만 디지털 책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다 없애는 그런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고 메타버스와 현실이 따로따로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현실이 단순하게 디지털라이즈 또는 버추얼라이즈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각종 정보가 쌓이고 그 정보들이 분석이 되고 미래까지 예측하는 그런 형태의 지능화가 앞으로 더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분한테는 기회가 될 거고 어떤 분한테는 기존 전통 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에서 되게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미래가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술을 좋은 쪽으로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건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24시간이잖아요. 그 자야 되고 그리고 활동하려는 시간에 여지껏 인터넷 이후든 뭐 그전든
그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라디오 시대에도 그 사람의 시간을 뺏지 않고는 뭐 요새 모바일도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옛날 세대들은 아날로그의 세대들은 지금도 뭐 관광도 다니고 하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약간 힘들게 거기까지 뭐 걸어서 뭘 가. 여기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뭐 몇 시간 타고 가가지고 유럽 가서 파리 가서 그 사원을 보고 그랬는데 뭐 이제 MZ 세대들은 야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하자 그러면 그 로컬 또 경제는 또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많이 아날로그를 가져갔잖아요. 뭐 달력, 수첩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빨리 발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 생각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근데 누군가가 애플이 할지 어떤 기업이 뭐 하나가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먼저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 사용자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 기업이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지금 짧게 좀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 발표를 좀 해주시죠. 네. 예. 여기서 이건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이 장표를 만든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정부와 기업들 연결하기 위해서 이 산업의 그 당시 이게 사실 2년 전에 저희가 조사했던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 많은 이제 뭐 회의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뭐 기술적인 한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 모델이 없다, 산업 생태가 아직도 없다, 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산업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크게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거는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서울 XR 실증센터라는 이제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유사 환경과 사용자 참여 평가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과학기기 어떤 성능 평가 장비들을 구축을 해서 표준을 연계한 이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점이나 그 XR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도출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용자 참여형 평가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여러 가지 성능 품질 평가들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박사 인력 양성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이 4개 대학과 함께 AR, VR 이제 그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내 국제 표준을 위해서 XR 표준화 포럼도 저희가 이제 조만간 발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소개. 여기서 표준은 뭐 어떤 것이 주로 표준이 됩니까? 뭐 세계 표준이랑도 네, 있는 그런 표준. 저희가 사실 맞습니다. 국제 표준 중에서도 뭐 IC TC110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플랫 디스플레이 쪽, 혹은 TC100 쪽에 이제 멀티미디어 디바이스 이런 쪽들을 저희 같이 하고 있고요. 그쪽을 이제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것이고,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제 제목은 XR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와 있나. 오늘 이제 주제도 이제 저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XR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XR 기술들, XR 솔루션들을 정말 많이 지금 접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실제로 저희 서울 XR 실증센터 아까 설명드렸던 실제 공간입니다. 여기 사용자 평가실인데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그 360 보통 옛날에 VR 360 카메라라고 했던 건데 그런 걸로 찍어서 이제 국내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제 메타포트라는 그 해외 외산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공간을 간단하게 이제 리컨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360 카메라로 찍어서 360도가 각각 그 포인트별로 360도를 돌려서 볼 수 있고, 이 공간을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직육면체 이 공간을 이게 탐험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건 사실 이미 한 4년 전, 5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구글에서도 그 파노라마, 그 카메라 촬영 기능 중에 파노라마라든지 스피어 촬영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감성 놀이터, 저희 이제 그 옆에 이제 입주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 1시간 정도 이렇게 다 촬영을 하시고, 메타포트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쉽게, 실제 있는 공간을, VR이나 AR 기술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또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희 내부 직원들한테 이제 입사하면은 저희 XR 산업은 무엇인가, 혹은 이제는 메타버스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 개인 세미나 공간입니다. 이제 가상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솔루션은 스페이셜이라는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공간 자체는 이미 템플릿으로 한 6개, 8가지의 그 템플릿 선택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이미지, 동영상, 3D 오브젝트, 혹은 뭐 인터넷 그 웹사이트 그 주소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제 걸려져 있는, 이거는 갤러리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꾸미고 이제 한 20몇 명 정도까지 같이 동시 접속을 해서 VR 환경 안에서 오큘러스 퀘스트라든지 MS 홀로렌즈, 혹은 뭐 이제 애니얼 라이트라는 제품, 여러 가지 AR VR 기기들, 혹은 노트북,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들어와서 이 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제가 올해 7월에 만든 공간인데요. 한 2주 정도 그냥 간간히 이렇게 이미지 편집하고 PPT 올리고 해서 이제 만들었던 공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메타버스만 검색해도 이게 뭐 최근에 핫 이슈 같은 뭐 개사기다라는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의라든지 사례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왔나라고 했을 때 좀 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만든 거를 이제 영상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원래 그 AR, VR, XR까지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보면은, 원래 그 AR, VR, XR 로드맵 상에서 차세대 컴퓨팅이라는 것은 XR로 아마 하게 될 것이다라는 로드맵이 이미 예전에 페이스북에서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캐피털 도식을 이제 재정리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그러니까 PC 시절 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뭐 그렇게 뭐 한 5가지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거에 뭐 기하급수를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 제가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더 다양해지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모바일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과 PC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만 꺼내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화하였고, 이제 그 다음 이 조그만 스마트폰 말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구글이 그때 2012년에 처음 이제 구글 글래스를 냈을 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을 안 쓰고 왠지 글래스로 하진 않을까, 혹은 또 VR 기기를, 오큘러스가 VR 기기를 만들면서 VR 기기를 쓰면서 컴퓨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현재 지금 XR과 메타버스까지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XR이, 이게 사실 이 자료도 제가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작년에도 이제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결합이 되면서 XR이 오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이제 오다 보니까 언택트 경제, 뭐 여러 가지 또 용어가 많았었죠. 언택트 경제, 뭐 언택트 시대, 뭐 이런 것들도 더 가속화시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초부터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뛰어들면서 AR, VR, XR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 작년까지만 놓고 보면은 대부분 기업들이 B2B로만 사실 사업들이 진행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B2C라는 거를 사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웠고요. B2B의 영역으로 주로 이제 사업을 했다라면은, 오히려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다 합세되면서 B2C 영역도 우리가 좀 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내 공간, 실제 공간들을 VR로 만들 수 있고, 혹은 내가 아주 손쉽게 이렇게 가상 공간의 템플릿 같은 거 몇 가지 활용해서 나만의 세미나 공간, 혹은 나만의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거, 나만의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는 공간, 혹은 직원들이랑 같이 재택근무할 때 서로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작년만 해도 우리가 스페이셜이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사실 이미 뭐 온라인 줌이나 뭐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콜 컨퍼런스 개념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줌 뭐 그냥 거의 뭐 방송을 하는 것처럼 개인 방송하는 것처럼 너무 되게 잘 적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올 초에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막 떠들었을 때 사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페이스북도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MS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선도하는 그런 지점에도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소외가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하는 것도 아까 사실 하태진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메타라는 사명을 두고 페이스북을 밑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뒀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썼던 거를 이제는 한 칸 내려놓고 이제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그런 어쨌든 그 세계 시총 7일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발표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좀 메타버스가 더 어쨌든 또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AR 디바이스가 아까 지금 VR은 주로 말씀 많이 드렸는데 AR 디바이스도 생각보다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되어지고 있고 이런 AR 디바이스들도 지금 VR 디바이스만큼 발전한다라면은 뭐 VR이 됐든 AR이 됐든 뭐 XR이 됐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런 가상 공간 혹은 실제 공간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의 토론을 하고 이제 저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질문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사실 그 페이스북이라는 데가 자체 콘텐츠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자들이 만드는 건데 메타로 갔을 때 그러면 사용자들이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나요? 그 쉽지 않을 텐데 메타 지금을 그래서 난 그게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이거 완전히 페이스북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지껏 되게 성공한 게 우버나 이런 것처럼 자기들은 진짜 가만히 있고 이렇게 놀이터만 만드는 다음에 니네들이 해라. 왜냐면 콘텐츠를 만들면 피곤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공간만 만들면은 괜찮은데 그걸 계속 그 공간에 뭐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주면 옛날에 그 세컨 라이프가 그 돈은 뭐 그 회원비는 조금 걷었는데 그거를 뭐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나는 그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을까? 그 3D 환경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가? 그게 좀 고민이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 했을 때 거기 그 구루인 그 프로그래머가 와가지고 디스를 좀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 야 이거 니네들이 이거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코딩하고 뭐 밑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그 콘텐츠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야 돼. 콘텐츠가 이게 그 공간 딱 들어갔는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스캐너나 카메라로 3D 카메라로 딱 찍은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구경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활동하고 이러는 거는 약간 콘텐츠 하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스토리텔링. 그 사람들도 엄청난 게
비용이나 이런 게 들지 않을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어떻게 상업용으로 이게 가냐.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여기 나온 회사들이 다 상용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은지, 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까놓고 얘기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여기 이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다 플랫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수요자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자 부분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각종 SDK라든가 또는 콘텐츠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작도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초딩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난이도를 좀 높이려면 프로그래밍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또 파는 거죠. 결과물들을 팔고, 최근에 또 NFT 이런 것들 나오면서 디지털에서 여러 가지 창작물들에 대한 그런 이제 소유권과 이력 관리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되겠죠, 네. 저는 좀 약간 여기 하시는 분들이 좋다, 저거 뭐 보기 좋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야, 내가 어디서 돈을 벌지? 내가 거기서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뭐 페이스북에 가면 인플루언서가 되든지 유튜브 가면은 뭐 돈을 내가 하든지 하는데, 그러면 내가 뭐 중소기업이나 약간 좀 콘텐츠 회사들은 SDK를 사가지고 그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회사는 또 팔 수도 있어요, SDK를.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나 이런데 메타버스 시대에 난 뭐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NFT 같은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약간 저는 좀 개인이 이게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 아니라면 뭐 좋죠. 들어가서 뭐 환상의 나라에 가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걸 약간 좀 먹거리로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게 좀 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기 전에 뭐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것 하나씩만, 한 1분씩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조 대표님도 그렇고 하 대표님도 그렇고, 과연 이 메타버스가 인류에게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이런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으로 갈리는데요. 저는 저도 사실 뭐 메타버스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동안에 그 가상월드가 쭉 왔던 것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또 인류학과 세계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이런 기술 미디어 진보와 역사를 쭉 대비해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과연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21세기를 평가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VR이 지난 6, 7년 동안 그래왔듯이 VR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어떤 DDR 미디어의 한 획,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아까 지금 먹거리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존의 ICT 산업과 AR, VR 기기,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신르네상스, 즉 그 K-팝 한류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을 해서 메타버스가 우리 차세대 먹거리뿐만 아니라 100년 뒤의 기록을 남길 하나의 디지털 산업의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그게 또 그 다음 넥스트 주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이어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미드텀의 한 순간에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산업과 경제의 중시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또 저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지금은 굉장히 화두가 되는 단어인데, 미래 뭐 10년, 20년 후에 그것이 유지될 거라고 봤을 땐 그거 아닐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새로운 그런 기술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지향점은 고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D에서 당연히 3D로 갈 거고, 당연히 이제 오감 쪽으로 가겠죠. 재밌어야 되고 예. 점점. 그리고 그래픽 퀄리티 당연히 올라갈 거고, 네트워크도 당연히 올라가고, 각종 기술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또 새로운 또 용어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래서 그 용어가 그렇게 제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어차피 그 목표는 다 생각한 게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다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강의 방송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주위에 보면 좀 그전에는 이렇게 뉴스가 단편적인 뉴스잖아요. 뭐 메타버스다 뭐다. 근데 읽어보면 기자들끼리 약간 좀 자기네들끼리 카피해가지고 같은 뉴스가 수준이 그냥 같은 수준으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 한번 만약에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나 이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소비자나 MZ세대 또 더 어린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플랫폼 교육을 어떤 식으로 걔네들이 민감하게 메타버스가 뭐예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선생님이 야 이게 뭐라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좀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 종류와 가능성에 대해서 요거는 뭐 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한번 보시죠. 뭐 제페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다양합니다. 저도 이거 딱 해가지고 제테포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제일 고령인 것 같아요. 그 회원들 중에 주위에서 보니까 이거 다 어린 친구들이더라고요. 뭐 김영균님은 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언제든지 변할지 뭐 아시나요? 도전적인 부분이네. 와. 저것도 좋네요. 시원시원한 내용이었어요. 야, 저런 댓글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거 김현철님도 개서 타보냐 이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것도 좀 이제 철학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하나의 세상인데 그곳에 규칙이나 규범, 그게 뭐 우리가 사는 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질서가.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봐가지고. 재밌는 질문이네.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제조업 쪽이니까 엔지니어링 쪽이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거로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막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메타버스랑 또 디지털 트윈이랑 또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연결고리도 좀 궁금하고. 근데 이제 한국 그 선진국이 독일 같은 데가 뭐 4차 산업 막 이런 거를 딱 해서 한 2, 30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메타버스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윤성원님은 요즘 페이스북에도 사면을 메타버스를 변경할 정도 사명도 이제 메타버스를 변경할 정도로 메타버스가 핫한데 우리나라에도 메타버스 예전부터 올인하는 기업이 많은데 태국같이 대기업이 이런 소기업을 합병해서 마치 LG가 MP3를 놓친 것 같은 기술적 단절을 뺏기지 않을까요? 이런 거. 근데 이게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콘텐츠가 안 좋으면 우리 그 옛날에 MP3를 뭐 조그만 작은 회사가 세안인가 했다가 돈을 애플이 벌었으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존 화상은 그냥 얼굴만 뭔가 장치에 대해 설명하는데 각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메타버스에는 장치를 바로 공유하고 함께 보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쉬울 듯 합니다. 계속 하는 분도 있고. 이게 뭐 단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편을 한번 조만간 마련해가지고 오늘 이 여러 같은 시청자들의 부분에서 이 툴을 메타버스 2로 가시단 말씀이신가요? 우리 또 그동안 또 몇 개월 후면은 이제는 요새 간 보는 기업들이 막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질문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네요. 여기서 문태진님은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는 가상교육 위주의 가상 소통의 주인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각 분야별 시뮬레이션의 어떤 분야에서 가장
베네핏이 있을까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네. 이거 뭐 이걸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 제가 여기 있는 질문들을 다 하기엔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VR, XR을 이용해서 관광이나 여행 분야에서 적용한다면 사용자가 직접 뭐 관광 체험을 하는 데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광의 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타다가 진짜 버스 안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경주 엑스포 때 신라 전체를 VR을 만든다고 하니까 저기 70억 어르신께서 와서 하지 마라. 그거 하면 경주 관광 다 죽는다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가상에서 어떤 관광을 보면 정말 리얼월드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상으로 본다고 해서 실질적인 문화예적이나 관광지가 없어지거나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그 디지털이 생기면서 아날로그라는 건 분명히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동시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또 관광산업이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차원에서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둘러보는 거가 아닌 조금 더 다양스러운 문화 체험이나 이런 거가 그래서 엄청나게 벌써 이 시즌 2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도 무조건 메타버스 2는 가야 되겠는데? 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여기 윤서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네. 메타버스가 GPU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면, GPU 전문 회사의 엔비디아가 추천하는 옴니버스가 앞으로 제일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시네. 근데 사실은 또 GPU도 요새 또 애플은 그냥 자체 시스템 원칩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바닥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1위를 놓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메타버스의 관심은 적어도 내년에는 더 활기가 질 것 같아요. 뭐 정점기가 어쨌든, 정점기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생각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것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시즌 2를 기대를 하고 또 있네. 저기 또. 야, 이건 어떻게 조 대표님 말씀하시고는 시청자님들이 저희 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네. 이게 사실은 엔지니어보다는 네. 그 예술가나 그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상상력이 더 앞서가잖아요. 네, 영화 네. 만드는 사람이나.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엔지니어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엔지니어한테 이거 되냐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는데 왜냐면 자기가 다 해야 하니까.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다 중요하고 두 개가 이렇게 링크가 돼야지 네.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저도 그동안 책을 좀 여러 번 읽었는데 네. 오늘 아주 다행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아유. 세 분 각 분야에서 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에 시즌 2를 한번 하실 때 나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